첫이라는 말이 주는 설렘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첫이라는 말에 동반되는 어수룩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손에 고인 땀처럼 처음이 주는 긴장감은 활력을 부여해 주기도 하죠. 계절의 처음인 봄날에 문장의 소리에도 첫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의 새 DJ를 맡게 된 소설 쓰는 최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편을 맞아서 문장의 소리 식구들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김중혁 PD, 황정은 DJ, 이은선 작가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즌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호의 항해를 맡은 PD는요. 협객 느낌이 물씬 풍기는 풍운하에서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비가 되어 돌아온 김경주 시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PD와 저는 우연찮게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원고는 대부분 구성 작가가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차현지 소설가가 작가를 맡아주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아까 소개드린 문장의 소리 새 DJ 최민석입니다. 그리고 새 부대엔 새 수를 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개편을 맞아서 코너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문학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김봉현 음악평론가를 모시고 힙합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들을 풀어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기획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이번 주부터 웅장하게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코너에는 김경주 PD도 함께 출연을 할 겁니다. 또 기획 연재 코너입니다. 차현지 작가가 쓰는 700자 여편 소설 코너 부족한 것들. 이 코너도 제가 직접 낭독을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소설가이긴 하지만요. 혼자서 은밀히 시를 쓰기도 합니다. 갑자기 봄날에 영감이 쑥 들어오면 주체할 수 없는 시심이 발동해서 냅킨을 꺼내서 휘갈겨 쓰거나 아니면 벽지에 간장 종지에 담긴 간장을 찍어서 아무렇게나 시를 휘갈겨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신입생들이나 신입사원들은 항상 신고식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DJ가 된 첫 기념으로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자작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저의 신고식을 치르고자 합니다. 제목은 Up in the Sky입니다. Up in the Sky. 무서운 꿈을 꾼 게로구나.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니? Up in the Sky. 월세가 올랐어.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니? Up in the Sky. 요즘 고로케에 빠졌어. 괜찮은 거니? 무서운 꿈은 안 꾸니? Up in the Sky. 스카이 콩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자. Up in the Sky. 무서운 꿈을 꾼 괴야. 괜찮아. 나의 품이 신경 안정제야. Up in the Sky. 젠장. 월세가 하늘로 치솟았어. 무서운 꿈은 꾸지 마. 내 가슴이 구스다운 베개야. Up in the Sky. 나는 사실 담백한 사람이야. 세상의 안경을 벗어. 요즘은 증여세 문제로 골치 아파. Up in the Sky. 나랑 도망가지 않을래? 양평의 국밥이 맛있어. Up in the Sky. 네가 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하늘이야. 사랑한단 말은 하지마. 네 입술에 라떼 거품이 묻었어. Up in the Sky. 내 마음은 중환자실. 너의 응급치료가 필요해. 라면 먹고 갈래? 차현지 작가의 여편 소설 기획 코너 부족한 것들 제1회 지문이 부족한 여자. 그녀는 지문이 부족하다. 희미하게 보이는 육체의 등고서는 오직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다.
그녀는 종종 곤혹스럽다. 오사카행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가 처음으로 마주한 외국인은 그녀에게 말했다. 난 데스까? 일본어를 모르는 그녀는 당황하며 그녀의 10손가락을 모두 내주어야 했다. 줄지어 기다리는 사람들의 투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의 손바닥은 금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출입국 직원과 그녀 사이에 놓인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축축해져만 갔다. I don't have fingerprint, okay? 어색한 실력으로 짜낸 문장을 계속해서 외쳐보아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의 출입국 직원은 결국 누군가를 부르며 자리를 떴다. 무한해진 엄지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그녀는 떠올렸다. 매끄러운 유리잔을 한 손으로 들다가 깨트렸던 일, 파스타를 먹다가 돌돌 말던 포크를 떨어뜨렸던 기억. 네 손으로 날 만지면 뭔가 느껴지긴 해? 하고 퉁명스레 말하던 헤어진 애인. 세상에게 그녀가 이곳에 존재한다고 입증시킬 만한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마다 남들보다 2배 이상 걸리던 시간. 그때마다 느끼는 쓸모없는 수모에 대해서 출입국 직원이 불러온 또 다른 남자는 그녀의 10손가락을 면면히 관찰했다. 몹시도 꼼꼼하게. 그녀의 귓등이 금세 붉어졌다. 그녀는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일면도 없는 이에게 냉큼 손바닥부터 보여주는 여자의 생은 얼마나 수줍겠느냐고. 네, 개편에 힘입어 비장하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문학과 닿아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음악평론가이신 김봉현님을 모시고 흑형 이야기,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힙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PD이죠. 김경주 시인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게스트인 김봉현 평론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김봉현 평론가께서는 흑인 음악을 중심으로 대중음악과 문화에 관한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 매체에 칼럼을 쓰셨고요. 네이버 뮤직 필진,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힙합 장르에 관한 저서를 5권 출간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볼 대화 주제는요. 빠르게 하면 다 랩이다. 이런 질문을 담고 있는 제목인데요. 예. 저희 코너 제목이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네. 모든 장르의 음악이 분명 시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특히 힙합은 랩의 특성 때문에 시랑 참 비슷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질문을 드리자면 랩이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예. 일단 랩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거칠게 말하면 노래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멜로디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뭐 짓거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짓거리더라도 엄연한 규칙과 운율이 존재하는 그런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랩이라는 것은 그 규칙과 운율에 기반한 어떤 음악적 기술이자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언제부턴가 랩이 이제 힙합 장르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잖아요. 네. 아이돌 그룹 멤버들 중에서도 또 래퍼가 꼭 한 명씩 속해 있고요. 원래 힙합에서 래퍼는 어떤 역할을 맡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원래 래퍼는 이제 힙합의 주인공이죠, 사실. 그러니까 모든 장르 막론하고 이제 그 밴드나 팀에서 보컬리스트가 가장 주목받는 것처럼 사실 힙합에서도 뭐 힙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뭐 DJ도 있고 래퍼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요소가 있지만 이제 래퍼가 앞에 나와서 이제 무대를 지휘하니까 래퍼가 일단 주인공인데 사실 좀 우리나라 가요에서는 뭔가 특히 아이돌 그룹 멤버 중에서는 뭔가 보컬이 좀 딸리는 멤버를 그 랩을 좋아하거나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랩을 억지로 훈련시켜서 랩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좀 약간 왜곡되어 있는 게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면 그 아이돌에서 랩을 맡는 래퍼는 이 그룹의 상품성을 위해서 굉장히 비주얼이 뛰어난데 가창력이 안 되다 보니까 랩을 훈련을 시켜서
데뷔를 시키는 면이 없잖아 있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거의 다 사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 좀 달라지는 것은 이 아이돌 그룹들도 많이 음악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지금 이 한국 힙합 씬에서 활동하는 네. 실력 있는 래퍼들에게 랩 레슨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랩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또 랩을 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21의 CL 예. 같은 경우는 뭐 P타입이라는 뭐 언더그라운드 그 래퍼한테 데뷔 전부터 오랫동안 랩 레슨을 받아서 그 랩을 들어보면 아, 기본기는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더걸스의 유빈 양. 아, 유빈 씨도 제가 주목을 했는데 예, 왜 주목했냐면 그 데뷔 전에 오디션 영상을 봤는데 그 나스의 I Can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 나스가 나스. 이제 힙합에서 거의 뭐 신격화되기 저 나스 좋아합니다. 예. 어떤 그런 굉장히 힙합 그 자체인 래퍼인데 그 래퍼의 곡을 이제 커버해서 오디션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다라고 느꼈었죠. 네. 김경주 씨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네. 사실 시랑 랩은 언어의 그 정해진 라임을 지켜서 하는 거잖아요. 김경주 씨는 종종 랩도 듣고 그러십니까? 일단 저는 김봉현 씨를 만나면서 처음 그 랩에 랩을. 대한 아, 관심이랄까요? 조금 호기심이 좀 생겼고요. 그전에는 저 역시 그 오해의 어떤 그 상징을 네. 아주 그 많이 썼던 그래서 이 녀석들 뭐야? 뭐 이런 네. 정도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라임을 재해놓고는 시의 어떤 운율성이랄까 음악성이 어떤 동력을 가질 수 없고 또한 또 래퍼분들도 라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힙합에서 래퍼에서 차지하는 라임이 어느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앞으로 이제 코너에서 그 시와 랩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할 예정이고 오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한 것은 보통 일반인들이 랩이라는 것은 빠르게 말할수록 뛰어나다. 빠르게 그냥 말하면 랩이다라는 그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 오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컨대 예. 그 한국에서 제일 빠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예. 뭐 아웃사이더. 그렇죠. 그 미국은 뭐 트위스타 네, 뭐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아웃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인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예.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서 뭐 CF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죠, 예전에. 예. 그런데 일단 랩은 뭐 노래의 잉여다. 그리고 멜로디가 없이 내뱉는 그냥 무엇이다 정도의 수준으로만 인식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죠. 물론 거칠게 말하면 맞는데 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라임이라는 그런 규칙을 기본으로 그 리듬감과 그리고 플로우 그리고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구사해야 하는 그 예술 양식이거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너 랩할 줄 알아? 라는 표현을 can you rap이라고 하지 않고 can you rhyme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번역하자면 너 운율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그렇게 거죠. 해도 되고 너 라임 칠 줄 알아? 예. 그러니까 라임이라는 게 결국 랩과 동의어로 쓰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라임이라는 것은 랩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뭐 한국 네. 시인들에게 can you rap 하면 랩할 수 있어라고 하면 전혀 네. 다른 질감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라임이 없다면은 사실상 네. 랩이라고 볼 수 어렵다는 그런 면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네. 질문을 하자면 랩일 수 있으려면 어떠한 충족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은 라임은 확실히 있어야죠. 네. 라임도 있고 그리고 그 작사상에도 그 어떤 라임이라는 운율을 맞추는 발음을 맞추는 그 라임이라는 그 체계가 작사상에 명백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반적인 뭐 그냥 이런 말하는 화법과 또 차별화되는 어떤 자신만의 스타일과 뭐 그 플로우 흐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 일반인들이 가지는 많은 오해 중에서 그 랩과 나레이션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제가 예전에 한 GQ라는 그 잡지에 네. 그 아이돌 래퍼들에 대한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아까 CL도 있었고 또 포미닛의 가장 핫한 그 현아라는 멤버도 있었는데 그 현아의 랩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가하기를 강한 악센트를 지닌 전투적인 나레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현아는 뭔가 그냥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랩을 하는 듯한 악센트를 가지고 랩을 하고 있으나 그 가사에는 거의 라임 체계가 반영이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랩이 곧 라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 많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일반인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뭐 약간 힘주어 말하고 끊을 때 끊고 이렇게 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은 랩이라기보다는 뭔가 전투적인 나레이션이다라고 제가 새로운 뭔가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있는데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이해가 쉬울 것도 네.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그 사실 예전에도 그 지금 시인도 있지만 시는 정형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분과 가군 이런 걸 다 맞췄어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해체시가 나와서 네. 그냥 산문처럼 쓰더라도 시인이 쓰면 시가 된 것처럼 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냥 래퍼가 말을 하면 랩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김봉현 음악평론가의 견해로는 라임이 갖춰지고 그 안에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형성이 있어야 랩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것은 뭐 신이 딱 점지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또한 뭐 500년 후에는 뭐 정의가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랩이라는 게 그냥 뭐 시시껄렁한 짓거림이 아니라 예술일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이런 라임이라는 어떤 규칙이자 일종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랩을 잘한다고 했을 경우는 이 라임이라는 그 핸디캡, 그 제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만 그 제약을 극복해 가면서 내용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네. 그런 가사를 쓰고 랩을 했을 때 이 라임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만들어냈구나. 랩을 네.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래퍼가 아닌 라이머 이런 말도 가능한 건가요? 라이머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그것이 관용적으로 쓰이지는 않죠.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 규칙성 안에 있는 해방성, 뭐 네네. 그 규칙 안에서 자신의 창작의 자유를 꽃피우는 그런 것을 이제 랩으로 규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사실 첫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김봉현 평론가님과 김경주 시인을 모시고 랩의 커플을 조금이나마 벗긴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힙합에 대한 속 시원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를 예. 드리자면 사실 빠르다는 것은 빠른 랩은 사실 랩의 수많은 스타일 중 하나일 뿐이고 네. 사실 빠르게 한다는 것이 곧 랩을 잘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생각은 아웃사이더의 랩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감탄을 하고 경외심을 갖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사실 그 영역은 저는 사실 랩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서커스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랩을 잘한다는 것은 라임을 가지고 갖고 놀면서 얼마나 그것을 극복해갔냐라는 네. 기준인데 아웃사이더의 랩은 정말 빠르게 하네. 약간 네. 그 서커스장 가서 어떤 묘기 보는 네. 그런 카테고리의 어떤 그런 쾌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가 제 앞에서 랩을 하면 네. 저에게 시비를 걸려고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공격성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대화하자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내 것 좀 들어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화감이랄까요? 좀 무서운 느낌이 든데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한 오해나 진실도 앞으로 좀 벗겨주십시오. 예, 앞으로 힙합의 공격성, 폭력성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시간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많은 말씀을 못 나눴는데요. 아쉽네요. 다음 주에 또 저희 김봉현 평론가와 김경주 시인 모시고 또 연이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니까요. 예, 또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봉현 평론가께서 이 설명해 주신 힙합의 속성에 대해서 좀 어울리는 곡을 한 곡 가져오셨다고. 예. 예, 매회 이제 주제에 맞는 그런 곡을 예. 제가 소개해드릴 생각인데요. 오늘은 이제 랩이 정말 빠르면서도 라임이라는 규칙을 다 지켜내면서 정말 잘한 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노이즈맙이라는 팀의 얄라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김봉현 평론가님과 김경주 시인을 모시고 랩의 커플을 조금이나마 벗겨낸 듯한 기분이 듭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힙합에 대한 속 시원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없이 아이폰 멈춘 액정에 막 갤럭시 아이고 잡스런 걸 써내 막 베어몬 애플 장작의 열매야 씨를 남겨 에이블 걸쭉해 내 전액 번도 거리는 흰색 이어폰 번도 거리는 일색 지엽 고막 결국 스탠더드 인테지대 슬로우 해피 fucking B-day 먹었어 미역국 방금 질된 실력 써내면 다 람이 돼
선천적인 필력 Struggle every night and day Oh God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해 성씨부터 최고 이름 means hope 못해 What can I do? What can I say? 여긴 제나도 난 해밍웨이 무기를 떠나도 Fitzgerald Gatsby Heavyweight 위대한 외로움 건들지마 톡톡 깃발을 든 노즈막 전진 뿌린 폭도 재미로 뱉어냈던 랩이 나를 개미로 만들어놨어 쉽게 밀어놨던 얘기 공책 위로 새기는 행위 다른 햇상 재미로 뱉어냈던 랩이 나를 개미로 만들어놨어 쉽게 밀어놨던 얘기 공책 위로 새기는 행위 다른 햇상 누가 날 막아 누가 stop me now 누가 날 막아 누가 stop me now 누가 날 막아 누가 stop me now 누가 우릴 막아 신경 꺼 그냥 나가 Y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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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lla. Now's the time it's going down. 무너뜨리고서 다시 세운 금빛 언어의 거탑. We SDANDART now we on the top. 손을 뻗어봐도 닿을 수 없는 곳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 그 정점에서 내려다보네 날 흉내 내려다 되려다치고 왕계란들에 갇히고 그로 인해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쳐 각질처럼 허물어져가며 무너져버린 놈들이 연금술로 만든 가짜 쇠 고철에 금칠해봤자 또 담금질해봤자 쇠 남은 금질해봤자 어세뿐 내겐 다 보여 개나 소나 색 속가 넌 그냥 아파 보여 지금이 박자가 날 강하게 만들어 날 믿고 꽉 잡아 말 안 통하는 놈들 융언어 비밀 똑바로 봐 난 네가 실패할 확률에 무한대 곧바로 가 아파 숨이 가빠져 난 네 마이크 숨통 끊어 널 독타러 가넌 내 반의 반도 못 따라와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높더라 나는 롱터리같이 랩을 할 때 썼을 퍼러 네 flow 타고 네 못 따라와 Suckers protection 넥지 슬로가 나 하나 네쿠 전체보다 높게 쳤네 네가 헐떡거리며 목소리를 높일 때 난 담력 개의 람으로 네가 입에 문 호흡기지 누가 날 막아 누가 stop me now 누가 날 막아 누가 stop me now 누가 날 막아 누가 stop me now 누가 우릴 막아 신경 꺼 그냥 나가 Y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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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s the time it's going down 누가 날 막아 누가 stop me now 누가 날 막아 누가 stop me now 누가 날 막아 누가 stop me now 누가 우릴 막아 신경 꺼 그냥 나가 She's so got my back Standard got my back 어설피 어지럽히는 것먼 애들이 나봐 Universe We man on the earth But my verse goes to the universe We stand on M-I-N-O-S motherfuckers We stand on Rhyme attack motherfuckers We stand on G-slow motherfuckers High frequency volume 2 motherfuckers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네, 작가의 방 코너입니다. 사실 문장의 소리 개편 첫 특집을 맞아서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누구를 모실까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사실은 천명관 작가님과 박민규 작가님을 제안을 했고 저희 섭외 영순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회 첫 게스트입니다. 천명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워낙 유명하시지만 제가 청취자들을 위해서 작가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2003년 문학동네 신인상의 소설 프랭크와 나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그 뒤로는 장편 소설 너무나 유명하죠. 고래로 2004년 제10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하셨고요. 소설집 유쾌한 하녀 마리사 그리고 장편 소설 고령화 가족 나의 삼촌 브루스리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대가 앞에서 이런
구차하고 행정적인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프로그램상 이런 소개를 했고요. 그 최근에 파주로 이사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원래 일산 사시다가 네. 어떻게 파주로 가시니까 좀 더 낫나요? 좀 더 조용하죠. 예. 네, 조용하고 전원하고 조금 더 가깝고 네. 예. 허허벌판이라 예. 시원합니다. 원래는 그 일산의 도심지에 계시다가 예, 네, 그렇죠. 좀 번잡스러웠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속세를 떠나신 건가요? 별 말씀. 파주도 속세고 뭐 네. 속세 아닌 데가 어디 있겠어요. 네. 예. 파주로 좀 넓은 데로 가신 거죠? 예, 이런 세속적인 아마- 질문부터 드려서 예, 사는 게 다 비슷하죠, 뭐. 네. 예, 요즘. 아, 사는 건 비슷하고 평수는 좀 넓어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첫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사실 작가님께서는 소설가로 활동하시기 전에 시나리오 작가로 먼저 글 쓰는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떤 네, 그렇죠. 인터뷰에서 보니까 뭐 작가님께서는 내게 영화는 첫사랑 양아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게 그 영화 카지노에서 샤론 스톤이 사랑하는 남자를 예로 들면서 썼던 표현인데 첫회라 그런지 저희도 이제 약간 그 첫이라는 단어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드려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아직도 영화가 그 첫사랑 양아치 같은 그런 느낌이 남아 있나요? 아, 제가 영화 판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영화 관련된 질문은 이제 받기 싫으시죠? 안 받지 네.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도 그러는 걸 보면 그러게요. 아마 영원히 그 벗어날 수 없는 네. 첫사랑 양아치가 아닌가 아. 영화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문신처럼 남아 있군요. 예, 제가 그 표현을 한 거는 뭐 요즘 흔히 얘기하면 뭐 나쁜 남자. 네네. 예. 네. 저는 이제 말하자면 그 나쁜 남자한테 좀 네. 많이 휘둘리고 예. 혼자 애달아 하다가 상처받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문단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영화는 좀 약간 그런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면 예. 문단은 약간 새침대기 아가씨 뭐 이런 느낌?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예, 뭔가 늘 좀 새침해서 예. 뭔가 그것도 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는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나쁜 남자라서 나에게 상처를 줄 만한 캐릭터인데 문단은 이제 성별도 다르죠. 이제 새침한 여자처럼 예, 뭔가 이렇게 가까워진 듯 하는데 어느 순간 토라지거나 속을 알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돌아서 버리거나 뭐 그런 네. 느낌 저도 좀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문학의 네. 속성인지 모르겠으나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한 명의 후배 작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천명관 작가님의 또 대단한 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드리자면 유쾌한 하녀 마리사는 제가 못 읽어봤는데 나머지 장편 소설은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애장하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감히 또 사인도 요청을 드려서 사인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독자들이 천명관 작가라고 하면 고래를 가장 많이 기억을 하고 고래로 가장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고래도 물론 좋았지만 사실 저는 나의 삼촌 브루스 리를 읽으면서 아 천명관 작가님이 뭔가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지만 작가로서의 1기, 2기, 3기가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면 그 고래로 시작한 1기에서 브루스 리를 기점으로 해서 2기로 접어 들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브루스 리 쓰실 때 뭐 어떤 생각으로 쓰시게 된 건가요? 글쎄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예. 벌써 뭐 이기로 접어들고 그런 느낌은 네. 아니고요. 저는 막연히 지금 현재 이제 쓰고 있는 그 몬스터라는 네. 소설이 있는데 이제 그 소설까지 쓰면 네. 조금 뭐 일기까지는 뭐 해도 네. 이렇게 한 텀을 이렇게 네. 돌았다라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브루스 리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거고 진짜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브루스 리는 별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그렇게 긴 두 권으로 그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요. 예, 연재 예. 형식으로 이제 시작했던 건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예. 것도 있었고 뭐 무조건 뭐 연재를 시작해서 끝을 내자 네. 뭐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그래서 뭐 다행히 끝까지 완주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이거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예. 끝까지 완주했구나. 예. 그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연재 청탁을 받아서 일단은 써야 되는 상황이고 네. 뭔가를 시작을 해서 수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이야기가 굴러가서 2권짜리 장편 소설이 나왔다. 뭐 거의 그런 그렇죠. 예. 그렇게 됐죠. 예. 원래 저번에 네. 저희 만났을 때 네. 제가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소설을 쓰다 보면 네.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는 가끔씩 그 굉장히 센 부분이 나오는데 네. 그러다가 또 굉장히 소프트한 부분이 나오고 이 네. 텀을 어떻게 그 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리에 비유하셔서 예. 그 얘기요? 예, 예. 그래요. 제가 뭐 어디 인터뷰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소설을 쓸 때 저는 일단 그걸 요리에 비유하자면 뭐 그런 거죠. 일단 큰 냄비를 준비해라. 충분히 큰. 네. 그러고 냉장고에 있는 모든 네. 재료들을 다 꺼내서 그래서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뭐 정말 뭐 양파도 넣고 네. 말라 비틀어진 네. 파도 넣고 가리지 말고 모든 거를 다 집어넣어서 일종의 잡탕찌개 같은 걸 네. 만드는데 중간에 이제 맛을 보면 너무 짜다. 네. 그럼 물을 더 붓고 네. 예. 그런데 너무 싱겁다. 그럼 소금을 좀 더 넣고 네. 뭔가 닝닝하다. 그러면 뭐 고춧가루도 좀 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양이 불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큰 그릇, 자꾸 냄비를 소설의 준비하라는 볼륨이, 거였고 그렇게 해서 한참 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뭐 작은 무언가 뭐를 재료를 하나 더 하고 빼고 네. 하는 것에는 별로 휘둘리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맛에 예, 예. 별로 변치 않는 맛이. 그게 이제 제가 요리하는 법이라고 근데 얘기를 그 했었는데. 참 예. 이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제 잡탕이 되기 쉬운데 그 잡탕의 맛이 그 참 좋거든요. 그리고 또 평소에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큰 사이즈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 위주로 풀어가기 때문에 사실 나는 뭐 문장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예. 그런 표현을 이제 하시는데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그 기법은 상당히 신경 써서 배치한 게 느껴져요. 가령 고래에서 이것은 뭐뭐의 법칙이었다. 네. 예, 그런 게 종종 등장을 하고 예. 또 한 캐릭터 예컨대 이제 칼잡이를 등장을 시킬 때면 뭐뭐 했던 칼잡이 그게 이제 처음에 2-3번 반복될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10번 뭐 이상 나올 때면 이거는 작가가 노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예컨대 브루스리에서 삼촌이 항상 말을 더듬잖아요. 예. 말을 더듬는데 칼판장이었나요? 칼판장. 네, 칼판장은 삼촌이 말을 더듬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거를 이제 매번 네. 등장할 때마다 친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문장은 별로 신경 안 쓰신다고 했는데 이런 기법은 굉장히 고도로 계산되고 미리 신경을 쓰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예. 뭐 문장의 문제나 구성상의 문제나 이런 거보다는 네. 저로서는 그냥 약간의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네. 재치? 예. 그게 이제 뭐 통하는지 예. 어떤지 예.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예, 상당히 그냥, 통합니다. 예.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예. 그러면 그것도 원래 소설 쓰시기 전에 이렇게 네. 미리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한 번 나왔는데 다시 쓰다가 다음에 그거 한번 또 써먹을까? 그러다가 2번 써먹었는데 재밌으니까 3번, 4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유머라는 건 이제 예. 반복해서 오는 그렇죠. 재미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고령화 가족에선 누구 얼굴에 항상 뭐가 써 뭐가 있거나 써져 있. 예. 그런 식은 말하자면 소소한 재미 같은 거죠. 예. 예.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쓰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쓰다 보면 그렇게. 예. 그래서 저는 느끼는 건데 되게 동물적이다.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소설가인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제가 이렇게 정규 교육을 받지 예. 못하다 보니까 문명화가 덜 돼서 어찌할 수 없이 동물적일 아. 수밖에 없는. 겸손하신 네.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그 궁금증이 드는 게 사실 문장을 별로 신경 쓰시지 않는 소설가인데 어떤 문장에서는 또 그렇게 야 이건 그냥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읽다 보면 등장하는 어휘가 그 어휘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예컨대 요즘 사람들은 쓰지 않는 옛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런 단어를 쓸 때 예.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알고 있지?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정말 근데, 동물적인 거군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정말 옛날 사람이구나. 예. 왜냐하면 그런 어휘들을 뭐 어디서 얻었겠어요. 제가 네. 어린 시절에 네. 또는 청소년기에 읽었던 우리 선배 작가들의 네. 글들을 통해서 아마 네.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어딘가에 이렇게 기억돼 있는 거겠죠. 네네. 근데 소설을 쓸 때 그게 이제 나오면 저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상 자기 안에 이제 내면화되어 있다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린 시절 네. 혹은 이제 뭐 아니면 20살이 넘었다면 젊은 시절 네. 그때 읽었던 그런 소설들이 그렇죠. 어휘는 뭐 순전히 그런 거겠죠. 제가 70년대 네. 뭐 지금은 이제 많이들 돌아가신 그 네. 세대의 작가분들 뭐 박경린 선생님이나 예. 뭐 이청준 선생님, 예. 뭐 또 황성현 선생님이나 네. 이문열 선생님 그런 분들을 저는 청소년기에 읽고 자랐거든요. 네. 그분들의 어휘가 제 네, 안에 맞아요. 남아 있고 그런 거에 이제 빚진 거겠죠. 예. 그러면 그 외국 소설은 그러니까 네. 이런 스케일이 큰 서사는 네. 주로 외국 소설들 읽으면서 좀 매력을 느끼신 건가요? 근데 스케일이 큰 서사가 외국 소설만의 전유물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 우리도 과거의 작가들은 다 네. 그런 소위 말하는 뭐 대하 소설도 네. 많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설이 이야기로서 이렇게 기능하던 예. 그래서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예. 기능 그런 게 있었어요, 소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언제부턴가 그게 아마 90년대 이후일 거예요. 80년대만 해도 이제 한창 학생들이었으니까. 리얼리즘 문학이 나오고 예. 90년대에 이제 거기에 또 반발해서 예. 소위 말하는 뭐 내면성의 문학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서사가 사라지고 음. 이제 문장이 중시되고 하면서 그런 서사성이 아주 약해졌죠. 예. 그래서 그렇지 뭐 실은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이야기의 유산들이 아주 풍부하게 있죠. 예. 그러면 주로 이제 작품의 취향을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내면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서사 위주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편인 거죠. 독자로서도. 그렇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젊을 때 이제 독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 무슨 내가 거창한 문학 작품을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재밌는 어떤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기. 읽는다. 예. 라는 차원에서 처음 소설을 접하는 거잖아요. 예.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지루한 거고. 예. 예. 그런 좀 원초적인 이야기의 재미 이런 거에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매료됐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90년대 이후에 한국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게 하일지 장정일 씨 나왔을 예. 때 90년대 초 예. 정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한국 소설을 그땐 이제 뭐 소설을 읽을 나이도 아니었고 예. 그때 이제 뭐 30이 넘어가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저는 뭐 그런 이제 순수한 그냥 재미 그런 제가 뭐 대단한 문학적 소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졌죠. 그러면 그 뒤로 이제 이야기는 주로 영화를 통해서 흡수하셨던 영화도 그렇고 저는 외국 소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예. 뭐 특히 이제 미국 소설들 좋아하고 뭐 남미. 예. 저번에 존 어빙 말씀하셨던 거. 그렇죠. 존 어빙은 이제 최근에
소개가 됐고요, 한국에. 예. 그거는 뭐 2000년대 이후인 예. 것 같고요. 남미 작가면 뭐 마르케스 예, 같은, 뭐 많죠. 뭐 여기 뭐 요사 바르가스 요사스, 요사나 뭐 예. 푸엔테스니 예. 뭐 아옌데라든가 거기는 정말 이야기꾼들이 많죠. 예. 예. 둘이 친구잖아요. 그 마르케스랑 요사스랑 둘이 그렇죠. 친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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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박민규 작가님이랑도 또 천명관 작가님이랑도 아, 그렇게 친해서. 비유를 하시려고 좀 아니, 뭐 무리수를 그런- 드신 것 같은데. 예. 그런 인상을 좀 받기도 했고, 예. 그 마르케스 얘기가 나와서 마련인데, 그 네. 고래를 읽은 사람들이 처음에 고래를 딱 읽었을 때, 야, 이거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과 느낌이 유사하다. 네. 뭐 이거 한국의 100년의 고독이다. 뭐 그런 그 의견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읽어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저 자신도 그런 영향이나 유사한 예. 면이 있다. 예, 그 얼마 전에 그 모옌 예, 예. 노벨상 이란 받은 소설가, 중국- 예, 중국 소설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자기가 본격적으로 문학 공부를 하면서 마르케스나 포크너의 자기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떤 작가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어딘가 영혼 깊숙한 곳에 네, 서로 닮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네, 저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모옌이란 분도 저도 영혼이 좀 닮은. 예 그렇고 이제 중국 작가들의 최근에 이제 많이 뭐 꺼페이나 네. 무슨 그 위화라든가 예. 위하, 네, 예, 수퉁은 좀 저랑 좀 다른 것 같고 약간 예, 그런 분들 책을 읽으면 굉장한 이 공감이 느껴져요. 마치 네. 내가 쓴 것 같고 예, 나라도 이걸 이렇게 처리했을 것 같다라는 기분. 그래서 어떤 기시감도 들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 저는 저의 그런 문학적 경향이 예, 지금 한국 문단에선 약간 특이한 뭐 좀 색다른 거라고 취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은 저는 그것이 가장 이렇게 보편적이고 네, 예, 오래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아주 다양하고 거대한 상상력도 있고 그다음에 마르케스적인 어떤 뭐 소위 얘기하는 그 뭐 한상적 리얼리즘, 마술적 리얼리즘 예,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뭐 마르케스뿐이 아니라 뭐 퀸터그라스라든가 예. 토니 모리슨이라든가 이미 그 역사는 참 길고 예, 우리 안에도 뭐 전설이라든가 민담이라든가 기담이라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우리는 아주 왜소한 그 개인적 내면의 세계로 네. 문학이 천착하다 보니까 예. 그런 유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니 저도 사실 그 소설을 읽다 보면 다른 작가들의 소설을 읽다 보면 기시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건데 마치 내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네. 최민석 씨 소설 능력자를 보면서도 야 여기는 마치 내가 쓴 예.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많이 저도 들던데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뭐 네. 부끄럽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네. 들었고 사실은 저도 작가님의 그 고령화 가족과 네. 나의 삼촌 브루스리 볼 때 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법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뭐 후발주자의 그냥 변명인데 약간 선수를 뺏겨버린 듯한 그런 네.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아까 그 100년의 고독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마술적 리얼리즘은 뭐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고 독자들이 그런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는 건 아마 겹치는 몇몇 씬이나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뭐 넘어가고요. 전에 또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줄리언 반스의 플로베르의 앵무새에 나오는 말이었던가? 뭐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뿐이라고. 지금 그 단 한 가지를 소설에서 찾고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생각은 요즘도 바뀌지 않았는지.
인터뷰할 때 말을 인터뷰 그래서 잘해야 무섭죠? 돼요. 야 이게 제가 인터뷰가? 어디서 이런 네. 말을 했나 싶을 만큼 그런데 저희 작가가 찾았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이거는 아마 고령화 가족을 내기 전에 네. 제가 한 3년 소설을 못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뭐 여러 이제 이유들로 개인적인 네. 이유도 있고 그러면서 좀 방황할 때인데 제가 이 플로베르의 앵무새를 보면서 네. 이 문장을 보고 그래 세상에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정말 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러고 그렇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때 이제 소설이 아닐까. 네. 실은 이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영화는 오랫동안 했지만 결국 데뷔도 못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 역시 소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했던 시절의 인터뷰네요. 꽤 오래전. 예. 이제 소설을 잘 쓰시다 보니까 예. 그게 잘 되어서 또 오히려 영화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서 또 그게 다시 영화가 되고 뭐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도 뭐 어디로 흘러갈지는 저도 예.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선언하기가 되게 네. 부담스럽고 뭐 그렇긴 한데 저도 곁에서 그냥 예. 작가님을 지켜보면서 아, 참 인생이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아이러니가 있죠. 예, 언제나. 예.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예. 근데 이건 사실 그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요. 예. 그냥 저희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영화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는 다 좋아했어요. 아, 예. 뭐 정말 장르 영화건 뭐 네, 왜냐면 예술 영화건 안 가리고 저도 뭐 영화 공부를 따로 한 적도 네. 없고 무슨 주변 사람들하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네. 뭐 거기에 관련된 책을 거의 뭐 본 적도 없다 보니까 처음 영화를 제가 접한 게 이제 30이 넘어서 네. 제가 영화사에 취직을 했어요. 네. 영화를 하려고 취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예. 이제 맞아 뭐 총무 같은 걸로 취직을 네네. 했죠. 그래서 직기 비품 관리하고 네. 주차 관리하고 뭐 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다들 영화를 하니까 네. 뭐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매력을 아주 깊게 느꼈죠 그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 가게에 가서 닥치는 대로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그때 영화가 좋아서 영화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취직을 했는데 영화사여서 그래서 제가 영화를 영화를 창작에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아.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이제 보험회사를 예. 다니다가 보험 외판을 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이제 영화사에 취직을 했는데 제가 무슨 창작에 관련된 일을 예. 할 거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고 그 친구가 네. 군대에서 만난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군대 동기인데 예. 그래서 그때 영화의 이제 매력을 에게 이제 빠져들면서 거의 뭐 닥치는 대로 영화를 봤어요. 그게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도 모르고 네. 뭐 영화사를 공부해 본 적도 네. 없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봤는데 뭐 주로 B급 영화들이죠. 뭐 쿠엔틴 타란티노인데요. 비디오 가게에서 가게. 일을 저 거기서 일을 하진 않았지만 비디오 가게 주인보다 예. 비디오를 빨리 찾을 수는 있었어요. 어디에 뭐가 있다. 손님이 와서 물어보면 제가 더 빨리 찾아주는.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게 더 나한테 더 와닿는다.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헐리우드 영화부터 또 독립 영화부터 네. 유럽의 예술 영화들이나 정말 싸구려 네네. B급 무비나 뭐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아. 보고 또 그 나름대로 다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소설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B급 무비를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네. 사실은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즐겨 그렇죠. 보시는 특별히 거였군요. B급 무비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네. 지금도 그렇고요. 오히려 요즘은 저게 왜 B급인지를 알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매니아적인 취향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제가 그 오늘 천명관 작가님과 만나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SNS에 올렸어요. 궁금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많았던 질문이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영화 3편 아니면 음악 3곡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 참 어렵네요. 어렵나요? 제가 좋아하는 네. 영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거 네. 추천하는 건 너무 많잖아. 네, 그죠? 그렇죠. 네. 추천해 주시는 저희, 분들도 네. 많고. 네. 네. 그럼 또 새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소설 속에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 등장 인물의 이름들이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별명 같은 건데 철판장, 마사장, 네. 거북이. 근데 그 이름이 처음에는 그냥 사소하게 등장을 하는데 계속 읽다 보면 좀 왠지 어감이 네. 입에 짝짝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지으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최민석이라든가 네. 천명관이라든가 네. 이런 이름들은 사실 큰 무게감이 없어요. 네. 한국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 좀 그런데 역사성이 없어요. 이름 속에. 네. 서양은 보통 피터라든가 예. 폴이라든가 예. 이런 이름은 성서에 나오는 그렇죠. 이름이잖아. 베드로라든가 네. 바울이라든가 네. 네. 이런 역사성이 있죠. 네. 그래서 서양은 성은 정말 다양한데 이름은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자 예. 이름 몇 가지, 예. 남자 이름 몇 가지 이걸 네. 돌려가면서 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되기도 하고 음. 그런데 성은 그 가계이기 때문에 성은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한국은 김이박, 최, 예. 성 몇 가지 있고 예. 이름은 나머지 다 달라요. 네. 근데 그 김이박이 정말 김이박이냐? 전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김 씨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산 거죠, 옛날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가계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름을 쓰는 게 왠지 좀 꺼려져요. 예. 한국 이름을 쓰는 게. 또 대부분 두자로 된 이름이라서 그렇죠. 제한도 예, 많이 예. 되어 있고. 예.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이제 돌림이 있고요. 예. 그래서 돌림자를 쓰면서 성이라는 게 그 가게의 역사를 정확히 반영한다면 예.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지금은 무의미해졌죠. 그 이름에서 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 싶네요. 캐릭터를 좀 더 선명하게 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마사장이나 뭐 네. 별명 같은 거북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름 속에서 뉘앙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히려 그 캐릭터를 음.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소설이 배경이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근대적 자아라고 그럴까? 예. 예. 그런 인물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어떤 캐릭터, 아주 예. 보편적이고 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현대적 이름보다는 좀 그렇게 뭐 칼자국이라든가 칼자국 마음에 들었어요. 예, 이렇게 짓는 게 예. 저는 조금 더 제가 그 느낌이 더 갖기가 좋았어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이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후배이자 뭐 그 친구인 이제 소설가 박민규 작가께서 네. 천명관 작가님께 이런 칭호를 또 붙여주셨어요. 이름이 제임스 플로렌스 알겐하임 주니어인데요. 네. 다음 주에 이제 박민규 작가가 게스트인데 꼭 네. 물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붙였는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야, 이 이름을 해석하려면 네. 알게나임 주니어 네. 뭔가 좀 약간 귀족풍인데 뭔가 역사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플로렌스가 약간 꽃향기도 나고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폼은 나네요. 알겐하임이니까 아무래도 독일 쪽에 그런 예. 게르만의 피도 흐르는 것 같고 아니 전에 어디서 예.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무슨 예.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 박민규 아무튼 작가한테 박민규 작가 물어봐 사람을 주세요. 당황시키는 재주가 있어서 예. 아무튼 뭐 이 칭호가 뭐 마음에 들긴 드시는 거죠. 아 예. 뭐 그럼 나중에 예. 한번 필명으로 예. 제임스 플로렌스 알겐하임 주니어의 소설책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제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너무 네. 아쉽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문장의 소리 개편 후에 첫 손님입니다. 뭐 어떠셨나요? 저는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사담 같은 예. 거를 나누는 분위기. 예. 네. 오히려 그게 재밌었고요. 진행을 참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저도 뭐 첫 진행이고 감기도 네. 걸려서 뭐 버벅댔는데 또
선배님께서 워낙 잘 이끌어 주셔서 아이고, 예, 하여튼 제가 뭐 오히려 불러주셔서 편안히- 영광이고요. 아, 예. 예. 분위기는 또 훈훈하게 마무리되네요. 예. 끝으로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님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뭐 제 책을 저는 뭐 언제나 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독자가 없으면은 글을 안 쓰는 사람이죠. 네, 제 뭐 개인적 재미나 만족감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언제나 제 책을 읽어주고 그런 분들이 소수든 다수든 예, 그분들 때문에 글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예, 앞으로도 좋은 소설 쓰도록 예, 매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자를 위해 글을 쓰시는 천명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개편 후 첫 방송이었습니다. 첫 방송이라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게다가 감기까지 걸려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차차 나아질 테니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잘 떨지 않는 성격인데요. 첫 회라 그런지 좀 떨렸고요. 이 떨림을 외투 속 주머니에 잘 여며두고 매 방송마다 적당히 떨겠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